사람 딱 보면 안다는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놀란 적 없으신가요? 저 역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아본 경험이 참 많습니다. 사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 모습은 훨씬 더 은밀한 곳에서 드러나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옷장을 열었을 때 옷들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 바로 거기에 사람의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못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깔끔한 집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와, 정말 깔끔하네. 처음에는 감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쯤 있다 보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내가 오늘 좀 예민한가 싶으셨겠지만 사실 그 불편한 기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읽어낸 거니까요. 정리정돈은 단순히 정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이죠. 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은 묘하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알았던 것처럼 편안하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정리정돈 안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다가 나도 그런데?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사람들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필요한 순간에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너무 깔끔한 집과 너무 어질러진 집. 이건 정말 성격의 차이일까요? 집에 가면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책은 크기별로 꽂혀 있고, 냉장고 안은 라벨이 붙어 있고, 신발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처음엔 감탄하게 돼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컵을 어디 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수로 뭘 흘렸을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미안해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편하게 놀러 왔는데 오히려 긴장하게 돼요.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지나친 정리정돈은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적어도 내 공간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완벽주의적 정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들 중 대다수가 어린 시절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던 거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화, 예고 없는 이사, 경제적 불안정. 그래서 통제를 통해서 마음의 불안을 줄이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말투에서도 특징이 드러나요. 여기 물건 좀 제자리에 놓아줄래?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말 같아요. 하지만 이건 통제력을 잃는 게 두려운 겁니다. 물건 하나가 제자리에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리하고 확인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거예요. 본인도 지칩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어지러우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완벽한 정리정돈 아래에는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죠. 이렇게 해야 맞아.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면서요. 결국 정리정돈이 지나치다는 건 마음이 지나치게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집에 가면 물건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엔 며칠 전 우편물, 어제 입은 옷, 아침에 먹던 컵이 그대로예요. 처음엔 다들 이해하죠. 바빠서 그러겠거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집니다. 그냥 치우면 될 일인데 왜 계속 안 치우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소진이라고 설명합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마음이 바닥난 상태라 에너지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오래 겪은 사람일수록 정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됩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긴장하고 눈치 보고 감정을 숨겼더니 집에서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도 벅찬 상태죠. 본인도 답답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나 싶어서 자책하지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고갈된다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힘을 쏟아부었다면 집에 와서 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 이런 짧은 대답만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무관심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대화할 여력이 없는 거죠. 결국 정리를 못한다는 건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반대처럼 보였던 두 사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성격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겉은 말끔한데 속은 어지러운 사람. 수진 씨는 손님이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갑자기 바빠집니다. 거실 테이블 위 물건을 쓸어 담고 소파 위 옷을 집어넣죠. 30분 만에 거실은 말끔해집니다. 그런데 손님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거실은 반듯한데 서랍은 열어볼 엄두가 안 나고 옷장 문을 열면 물건이 쏟아질까 두렵죠. 수진 씨는 집이 어질러진 건 상관없지만 남들이 그걸 보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평가 민감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거예요. 이런 성향은 보여주기용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리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죠. 연구 결과 평가 민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정리 상태 차이가 일반인보다 3배 크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곳은 완벽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방치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건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손님 올 때만 치우면 돼.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 말 속에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의 목적이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죠. 타인에게 보일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처음엔 좋아요. 배려심 많고 눈치 빠르고 갈등을 안 일으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집니다. 이 사람의 진심을 모르겠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그냥 맞춰주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피합니다. 보이는 곳만 정리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만들어진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고 속을 모르는 사람이 되죠.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은 사라집니다.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리해서 중요한 건 남의 눈이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서랍 안도, 옷장 안도 모두 내가 매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편안해야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정리입니다. 두 번째 신호,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는 사람.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요.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까워요.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해요.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 물건이 정말 많아요. 해진 옷, 밑창 까진 신발,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쓰지 않는 물건이 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보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지만 본인은 절대 물건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실 회피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리는 행위 자체를 손실로 느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려움이 단순히 물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강하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물건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그들은 과거 지향적 시간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나 미래보다 과거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거예요. 물건 하나하나에 기억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그때 샀던 건데, 이거 입고 좋은 일 있었어. 버리면 그 순간까지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안 쓴 물건도 놓지 못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 언젠가 다시 그때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상대방은 이미 변했는데 예전 모습만 기억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걔랑 나랑 마음이 진짜 잘 맞았지. 과거의 누군가와 계속 비교하고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랑 있는데 왜 계속 과거 얘기만 해? 나랑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 결국 새로운 관계도 깊어지지 못합니다. 과거로 가득 찬 마음에 현재가 들어올 공간이 없거든요.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는 순간 지금을 놓친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 주어진 순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중요한 건 꽉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건 놓아주고 공간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정리입니다. 세 번째 신호, 시작 앞에서 오래 서 있는 사람. 민수 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다짐합니다. 이번 주말엔 꼭 방 정리할 거야. 수요일엔 주말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천천히. 목요일쯤 되면 주말에 약속이 생겼네. 다음 주에 하자 하고 미룹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민수 씨는 말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합리화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동보다 이유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주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정리처럼 결정을 요구하는 과제일수록 미루기 경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실제로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변명을 먼저 만들어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행동하면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책은 버릴까 남길까? 이 옷은 어디에 둘까? 이 서류는 필요할까 아닐까? 그런데 만약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필요한 걸 버렸다면, 중요한 서류를 잘못 분류했다면, 그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안 하면 책임도 없으니까요. 바빠서 못했어라고 하면 내 잘못이 아니게 되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사과 같지만 실은 변명입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해석 문제로 돌립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잖아. 항상 외부 상황 탓을 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두려운 거죠. 결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택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회피하는 건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정리해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안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딱 3분만 해볼까요? 작은 시작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신호, 마음이 늘 바쁜 사람. 그거 거기 두면 안 돼. 민지 씨 집에 가면 모든 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책은 크기 순으로 꽂혀 있고 신발은 일렬로 놓여 있어요. 냉장고 안반찬통은 라벨이 붙어 있고 리모컨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민지 씨의 언니가 집에 놀러 갔을 때 일입니다. 물 좀 마셔도 돼? 언니가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싱크대에 놨습니다. 민지 씨는 바로 그 컵을 들고 식기세척기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컵은 바로바로 세척기에 넣어야 해. 싱크대에 두면 지저분해 보이잖아. 언니가 가방을 현관 앞에 놨습니다. 가방은 여기 이 의자에 걸어놔. 민지 씨가 가방을 들어서 옮겨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 욕구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안전함을 느끼려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팀은 강박적 정리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일상에서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통제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거 내가 할게. 상대방이 뭔가 하려고 하면 먼저 나섭니다. 다른 사람 방식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에서든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 경험상 이게 맞아.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도 결국 자기 방식으로 밀고 나갑니다. 처음엔 믿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집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함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혼란을 견디지 못할 때
외부의 질서를 강박적으로 요구한다. 내면이 흔들릴수록 겉은 더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을 깔끔하게 만들어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어수선해도 조금 비뚤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애써온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게 진짜 나를 위한 정리입니다. 5번째 신호, 완벽하진 않지만 숨 쉴 틈이 있는 사람. 준호 씨 책상은 겉보기엔 좀 어수선합니다. 서류 몇 장이 쌓여 있고 책은 옆으로 누워 있어요. 머그컵이 2개 놓여 있고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준호 씨, 작년 3월 계약서 가지고 있어? 준호 씨는 3초 만에 서류 더미에서 정확히 그 문서를 꺼냅니다. 조금 어수선해 보이는 책상이지만 어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적응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정리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응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초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환경의 사람들은 6초가 걸렸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지만 필요하면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과 달라도 받아들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회복이 빠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그래서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려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기분이 듭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쓸모 있음에서 나온다. 남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정리보다 내가 찾기 쉬운 정리가 진짜입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면 그게 좋은 정리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필요한 게 어디 있는지 아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데. 그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고, 이제는 조금씩 편해지는 쪽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음이 편해지는 정리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한 곳만 정하기.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에 전부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지칩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생각보다 일이 많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속상한 마음이 들고 정리가 싫어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정리할 딱 한 곳만 정하는 거죠. 서랍 하나, 테이블 한쪽, 신발장 한 칸. 그것만 정리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끝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다른 곳을 하면 돼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성취감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반복될 때 사람은 점차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도파민을 분비하고 도파민은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한 곳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그 느낌이 다음 날의 동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씩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도 하면 잘한다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정리는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루에 단 한 곳,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3초 안에 결정 안 되면 보류 상자로 보내기. 정리하다 보면 손이 멈출 때가 생깁니다. 이 물건을 버려야 할지 남겨야 할지 고민돼요. 몇 분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지쳐서 그만두게 되죠. 결정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작은 결정조차 버겁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3초 안에 결정이 안 서면 그 물건을 보류 상자에 넣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보류하는 겁니다. 정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보류 상자는 한 달 뒤에 다시 열어보면 돼요.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많이 할수록 점점 판단력이 떨어지죠. 연구에 따르면 사소한 결정을 줄이면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보류 상자는 당신에게 여유를 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주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잠시 옆에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연습이에요. 고민이 필요한 한 가지 때문에 멈춰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붙어요. 시간이 지나면 보류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한 달 뒤 보류 상자를 열어봤을 때 신기하게도 대부분은 쉽게 판단이 서실 거예요. 시간이 답을 준 거죠. 3초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결정이 안 서면 보류 상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복잡한 문제 하나 때문에 전체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정리 후 1분간 가만히 앉아 있기. 정리를 끝내고 나면 에휴, 겨우 이것밖에 안 됐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30분을 들였는데 서랍 하나 정리한 게 전부니까요. 뿌듯하기보다는 아직도 할 게 많은데 하는 마음이 앞서죠. 그래서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설거지라도 하거나 빨래를 개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럴 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정리를 끝낸 직후 1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주변을 쭉 둘러보세요. 깨끗해진 테이블, 정돈된 서랍, 제자리를 찾은 물건들. 방금 정리한 공간을 바라보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1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인식해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바로 다음 일로 넘어가면 뇌는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1분 동안 멈춰서면 뇌가 변화를 인식할 시간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취를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때 자존감과 동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늘 다음 일로, 다음 걱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이 1분 동안 그냥 지금에 머물러 보세요. 깨끗해진 공간을 보면서 작은 변화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마음도 조금씩 변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다음 날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정돈 속에 숨어 있는 5가지 마음의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보이는 곳만 정리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있었고,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정리를 미루는 사람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불안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죠. 반면 찾기 쉬운 정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평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리정돈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깔끔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정리를 못한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 볼까요? 정리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아, 내가 지금 좀 지쳐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세요. 지나치게 깔끔한 누군가를 보며 예민한 애라고 말하기보다 불안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주세요. 정리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곳만 정리해 보세요. 서랍 하나, 테이블 한쪽,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나면 1분만 가만히 앉아서 그 공간을 바라보세요. 마음도 조금씩 정리됩니다. 정리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완벽한 정리보다 마음이 편한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삶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인간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